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국 노동자들의 우상이자 신하였던 지미 호파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5년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북쪽에 위치한 블룸피드 타운십의 한 레스토랑 주차장 앞에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남성은 저녁 메뉴로 스테이크를 직접 굽게 했다며 아내에게 오후 4시까지 귀가를 약속하는 전화도 했지만 4시까지 귀가하긴커녕 그날 2시 이후로 어디서도 목격되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경찰은 60대 남성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어떤 증거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성의 시신조차 발견할 수 없었고 남성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된 인물들을 조사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가려낼 수도 없었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흔한 실종 사건, 납치 사건이 아닌가 싶을 수 있으나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은 미국 모든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고 얼마 안가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미국 노동운동의 전설 지미 호파였기 때문이죠.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리시맨에서는 지미 호파를 1950년대 엘비스보다 1960년대 비틀스보다 유명하고 심지어 대통령만큼이나 유명한 인물이라 표현합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 지미 호파의 인지도와 영향력, 상징성은 대단했죠. 49년 전 그날 대체 누가 왜 지미 호파를 납치한 걸까요? 먼저 지미 호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1913년 2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석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지미 호파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미 호파가 고작 7살일 때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사망했거든요. 아버지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남은 가족들은 디트로이트로 이주했죠. 지미 호파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14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찍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점의 창구 종업원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는 노동자의 복지 문제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죠. 어린 지미 호파 역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미 호파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상황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얼마 안가 노동자들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경제위기 대공황이 시작되었던 시기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뽑아 대공황을 벗어나려던 기득권층과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이었죠. 이때 지미 호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강인한 카리스마로 노동조합의 리더를 맡게 됩니다. 그러던 1932년 지미 호파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직원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고 지미 호파의 지휘 아래 파업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때 지미 호파의 나이는 겨우 19세였습니다. 지미 호파의 활동은 팀스터라 불리는 전미 트럭 운송 노조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1932년 디트로이트의 트럭 기사 노조 지부의 노동조직가로 초대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지미 호파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운동가가 되었죠. 지미 호파는 노동운동신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노조에 뛰어든 지 고작 5년 만인 1937년 지역 회장으로 선출되는가 하며 1940년대 초에는 미시간주의 트럭 운송노조 회의의 회장이 되었죠. 이 과정 동안 지미 호파는 10만 명 안팎이었던 팀스터의 노조원을 230만 명에 달하는 대형 노동단체로 키워냈습니다. 최고 업적은 전국 화물 기본협정을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1964년 40만 명 이상의 장거리 운전자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협정을 성사시켜 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죠. 그렇게 지미 호파는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지미 호파가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강인한 그리고 뛰어난 협상력도 있긴 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미 호파의 노조 활동에는 어두운 뒷면이 있었죠. 지미 호파는 노조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 무엇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과 폭력을 서슴지 않은 것은 물론 마피아와 손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노조 활동에 마피아가 왜 끼어드는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당시 마피아가 활개를 치던 미국에서 노조와 마피아는 공생관계였습니다. 사실 공생관계라기보다는 노조가 마피아에 장악당한 것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서로 돕고 도우며 복잡하게 얽혔었죠. 예를 들어 마피아가 지미 호파의 노조 활동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며 지미 호파는 그 대가로 IBT 노조가 운영하는 대규모 연금을 마피아 사업에 투자하는 시기였습니다. 일례로 지미 호파는 디트로이트의 택시 운전사들이 IBT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을 시켜 이들의 차량을 모두 폭파시키고 그들을 강제로 조합원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때 차량을 폭파시킨 사람들이 바로 마피아 조직원들이었죠. 이때쯤 지미 호파는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가라기보다는 마피아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타락한 노조 지도자에 가까웠습니다. 노조원들의 퇴직금을 위해 모아둔 연금기금 수십만 달러를 빼돌려 플로리다주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등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죠.
되었죠. 횡령과 부패가 쌓일수록 민심은 돌아서게 되었고 지미 호파에게는 수많은 정적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지미 호파는 1967년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수사당국의 집중 표적이 되었죠. 얼마 안가 마피아와의 결탁, 공금 유용, 카지노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1971년 12월 지미 호파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석방이 되는데 이는 닉슨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1980년까지 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지미 호파는 이미 권력의 맛을 본 후였기 때문에 쉽게 노조 활동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노조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위원장 자리를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죠. 하지만 위원장 복귀가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미 호파는 다시금 마피아의 힘을 빌려보려 했죠. 그래서 1975년 7월 30일 오후 2시 디트로이트 마피아 간부 앤서니 지아칼로니와 뉴욕 제노비스 패밀리 간부 앤서니 프로벤자노를 만나기 위해 디트로이트 블룸필드힐스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달력에는 실제로 둘과 약속을 나타내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이 사실을 주변에도 말해 두었기 때문에 지미 호파가 이날 마피아 간부들을 만난다는 사실은 지인들도 알고 있었죠. 지미 호파는 심지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마피아들을 기다리며 아내와 공중전화로 통화까지 했습니다. 몇 분만 더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냥 가야겠다는 내용의 통화였죠.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안 된 오후 2시 30분경 지미 호파는 레스토랑 앞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미 호파의 차인 녹색 폰티악 그랜드 빌만이 그가 떠난 자리에 버려져 있었을 뿐이죠. 수사당국은 지미 호파의 실종이 정적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지미 호파가 다시 노조를 장악하려 하자 위기감을 느낀 새 노조 지도부 또는 지미 호파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기업이 마피아에게 살인을 청부했거나 또는 지미 호파를 탐탁치 않게 여긴 마피아 조직이 지미 호파를 처리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지미 호파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주장한 한 트럭 운전사의 증언은 경찰의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순간 머큐리 차량 한 대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 뒷좌석에는 지미 호파가 타 있었고 운전석에는 지미 호파의 수양 아들인 척키 오브라이언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죠.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지미 호파가 사건 당일 만나기로 했던 앤서니 지아칼로니의 아들 조셉 지아칼로니의 차량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지아칼로니와 프로벤자노를 포함한 6명으로 추려졌죠. 하지만 지아칼로니와 프로벤자노 두 사람 모두 그날 지미 호파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아둘 명분이 없었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지미 호파의 수양 아들 오브라이언도 조사했는데 오브라이언의 차에서 의문의 혈흔이 발견된 탓에 오브라이언은 순식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차량에서 발견된 피가 지미 호파의 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오브라이언마저 풀어주고 말았죠. 지금 같아서는 DNA를 감정하면 쉽게 끝나는 일이지만 1975년이었던 당시는 DNA 감정이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니까요. 이후로도 FBI는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에 200명 이상의 요원을 배치했고 사건과 관련하여 16,0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만 70권이 되는 분량의 문서를 모았지만 지미 호파 행방은 끝끝내 찾을 수 없었죠.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시간은 흘러 사건 발생 26년 만인 2001년 DNA 기술이 발전하고 FBI는 수사를 재개하여 오브라이언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을 재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흔의 주인이 지미 호파임이 드러나고 큰 파장이 일었죠.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찰 측에서도 이 이상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또다시 오브라이언을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년 뒤인 2003년에는 프랭크 시런이라는 인물이 사망 직전에 자신이 지미 호파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시런은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 트럭 운전사였다가 우연히 마피아 두목 러셀 버팔리노의 눈에 띄어 마피아 행동 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버팔리노의 소개로 IBT 위원장 시절 지미 호파와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이후 마피아 총잡이이자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약했죠. 그런 그가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자신의 변호사인 찰스 브랜드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한 뒤 사망했고 찰스 브랜드는 프랭크 시런의 자백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자네가 페인트를 칠한다고 드러내라는 제목의 논픽션 작품을 발간합니다. 참고로 페인트를 칠한다는 표현은 피로 벽을 칠한다는 뜻으로 마피아 세계에서 킬러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책에 따르면 지미 호파가 프랭크 시런에게 처음 건넨 말이기도 하죠.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앞서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쉬맨입니다. 찰스 브랜드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책의 진실성, 즉 프랭크 시런의 자백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죠. 그도 그럴 것이 프랭크 시런은 원래 뉴욕 제노비스
엘비스 패밀리의 살바토레 브리구글리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자신이 직접 호파를 살해했다고 번복한 것이었거든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상황이니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진짜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런은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프랭크 시런은 사망 당시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에게 인세라도 남겨주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또다시 시간은 흘러 2013년 FBI는 지미 호파의 시신이 디트로이트 마피아 두목 잭 토코가 소유했던 농장 부근에 묻혀 있다는 전 디트로이트 마피아 부두목 앤서니 제릴리의 제보에 따라 6월 17일부터 디트로이트 외곽의 들판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3일 만에 수색이 종결되고 말죠. 그리고 2024년인 지금까지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을 뿐 심증으로 따지자면 마피아가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의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셈이죠. 누가 사주했는지 정확히 누가 죽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들이 이미 거의 다 사망한 상태이고 지미 호파의 시신이 5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우상이자 신화였던 지미 호파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